발트해는 북유럽의 9개 나라 해안을 따라 펼쳐져 있으며 매우 좁은 해협을 통해 대서양과 이어져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흑해나 지중해에 미치지 못하지만 발트해는 그 연안에 살아가는 민족의 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지역 기후 형성에 미치는 역할, 그리고 거친 바다에서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들의 수에 있어서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트해의 차가운 바닷물이 품고 있는 만큼의 수수께끼를 간직한 바다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그 말이 의심스럽다면 이 독특한 바다에 숨겨진 수많은 미스터리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라도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젊은 바다. 발트해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그 젊음에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이 바다는 유라시아판 가운데에서도 특히 오래된 지역인 페노스칸디아 순상지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각 자체는 약 18억 년에 달하는 엄청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이곳에 바다가 형성된 것은 지질학적으로 보면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천만 년에서 5천만 년 전 이 바다가 생겨날 자리에는 침엽수 숲이 펼쳐져 있었고 쓰러진 나무들에서 흘러나온 수지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오랜 세월 끝에 호박으로 변했으며 그것은 훗날 빙하에 의해 여러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 지역은 훗날 호박의 바다라는 시적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빙하기에는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지각에 강한 압력을 가했고 그 결과 지각이 크게 휘어지게 되었죠. 특히 그 영향이 두드러졌던 시기가 약 2만 년 전의 마지막 빙하기였는데요. 그 빙하가 물러나기 시작하자 남겨진 움푹한 지형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현재 발트해의 원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해안선이 대략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 시기가 불과 약 4천년 전이라는 사실인데요. 상상해보세요. 그 무렵 이집트에서는 이미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번성하고 있었고 지중해 주변에서는 최초의 국가들이 탄생하려 하고 있었던 반면 얼음에서 막 벗어난 발트해는 아직도 손길이 닿지 않은 거칠고 원시적인 세계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북적이는 교차로. 이렇게 해서 불과 약 4천년 사이에 이 황량한 무인의 바다는 수많은 활발한 항로로 뒤덮이게 되었고 어느 정도는 지중해 세계조차 뒷전으로 밀어낼 만큼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쪽의 차갑고 거친 이 바다가 더 따뜻하고 온화한 지중해를 어떤 의미에서는 능가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첫 번째 역사적 수수께끼입니다. 물론 발트해가 곧바로 활발한 교역의 바다가 되었던 것은 아닌데요. 가장 먼저 이 바다의 개척에 나선 사람들은 고대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다를 현지 게르만 부족인 수에비족의 이름을 따서 수에비의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상하게도 고대 로마인들은 발트해가 흑해와 직접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고 기록 속에서 두 바다를 하나의 거대한 해역으로 묶어 사르마티아의 대양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역사가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기라도 하려는 듯 독일인과 스웨덴인, 핀란드인, 덴마크인들은 이 바다를 동쪽의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리적 이유 때문에 에스토니아인들은 이 동쪽의 바다를 반대로 서쪽의 바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게다가 시대와 민족에 따라 같은 발트해는 바랴그의 바다, 볼린의 바다, 소금의 바다, 그리고 물론 호박의 바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개척 초기 단계에서는 바랴그의 바다라는 이름이 가장 잘 어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역을 처음으로 지배했던 이들이 바로 스칸디나비아의 항해자 바랴그인들이었기 때문이죠. 발트해를 통해 바랴그에서 그리스로 가는 길이라 불리는 유명한 교역로가 이어졌고 스칸디나비아와 동유럽, 더 나아가 비잔티움 제국을 연결하는 해상 상업과 군사의 중요한 루트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발트해는 언제나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중세에 들어서면서 발트해는 유럽 무역에서 일종의 내해로 변모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대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북유럽 도시들이 결성한 한자 동맹이었습니다. 이런 비교적 평화로운 교역의 시대는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그리고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 사이의 대립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발트해는 단순한 교역의 장을 넘어 군사와 정치의 모델로 바뀌어갔죠. 이러한 군사적, 정치적 성격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차가운 발트해는 수많은 전투와 해양 비극의 모대가 되었습니다. 전후에도 결코 평온하다고 할 수 없었으며 발트해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나토라는 대립 진영 사이에서 나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대립은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심에 있었던 소련은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죠. 그렇다고 해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대립이 컨테이너 운송의 급속한 확대나 페리 노선의 발전, 현대적 물류 거점의 확장을 크게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발트해는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을 대서양과 연결하는 중요한 루트가 되어 있으며 에너지 자원의 수출과 광석, 곡물, 목재 등 다양한 화물의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트해의 단거리 해상 운송량은 2억 8,500만 톤에 달했으며 이는 이 분야에서 유럽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다일까? 수로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발트해는 바다와 거대한 호수 사이에 존재하는 매우 독특한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데요. 불과 10,0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바다가 있는 자리에는 거대한 담수호의 물결이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후 세계의 바다와 연결되면서 이 담수 수역은 조금씩 연분을 띠게 되었지만 아직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트해의 연분 농도는 약 6에서 8퍼밀 정도에 불과하며 세계 바다 평균인 35퍼밀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이유는 네바강, 비스와강, 다우가바 강을 비롯한 수량이 풍부한 수많은 강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이죠. 반면 발트해와 북해를 연결하는 해협은 매우 좁기 때문에 연분이 높은 바닷물이 안쪽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 덕분에 발트해에는 담수생물과 해수생물이 함께 공존하고 있죠. 다만 이렇게 뒤섞인 생태계는 매우 섬세해서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에 무산소 영역까지 존재한다는 점을 더해보면 이 바다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산소 지대, 이른바 데드존은 발트해의 흥미로운 특징인 동시에 커다란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거의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영역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부영양화와 물이 잘 섞이지 않는 현상이 원인이라는 설명은 납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왜 발트해에서 이처럼 광범위하게 퍼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죠. 이런 영역은 수심 약 70m에서 100m 정도의 층에 퍼져 있으며 그곳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물이 표층과 거의 섞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 층에는 황화수소와 유독물질, 그리고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생긴 생성물들이 쌓여가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생물이 살아갈 수 없죠. 하지만 이 현상에도 좋은 면은 있는데요.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라앉은 생물의 골격이 그대로 보존되기 쉬우며 동시에 침몰선과 역사적 흔적을 지켜주는 타임캡슐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염분 농도,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산소 부족 덕분에 발트해는 마치 거대한 역사 박물관의 보관소 같은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깊은 바닷속에는 바이킹의 배부터 두 차례 세계대전 당시의 군함에 이르기까지 수백 척의 난파선이 보존되어 있죠. 게다가 일반적인 바다에서는 난파선 잔해를 완전히 갉아먹어버리는 배존벌레 조개가 발트해에는 거의 서식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선박의 잔해와 화물은 수세기에 걸쳐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만약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이 아니라 이곳에 침몰했다면 그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는 훨씬 더 자세하게 밝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타이타닉이 없어도 발트해는 수많은 불가사의한 현상과 수수께끼 같은 발견들로 여러 차례 큰 주목을 받아왔죠. 이 바다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미스터리 가운데서도 특히 이상하고 흥미로운 것들만 골라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발트해의 이상물체. 이 물체는 2011년 올란드 제도 근처에 위치한 보트니아만 해저에서 스웨덴 팀 오션 X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수심 87m 지점에서 소나가 직경 약 60m에 달하는 원형의 기묘한 물체를 포착했는데 그것은 마치 전형적인 UFO 원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물체가 이렇게 깊은 곳에 있는 걸까요? 음모론을 좋아하는 일부 연구자들은 외계인의 탈 것이 사고로 해저에 추락해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해저를 따라 물체 쪽으로 길게 이어진 특징적인 300m짜리 홈이 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 이 물체는 빙하기원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경 약 60m의 바닥 부분과 상부까지 약 8m 높이의 버섯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 상부, 이른바 갓 부분의 높이는 약 4m입니다. 표면에는 곧고 수직적인 벽을 가진 규칙적인 형태의 길쭉한 홈들이 여러 개 나란히 늘어서 있습니다. 발트해의 이상물체의 스케치와 사진은 실제로 우주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유명한 스톤헨지 같은 구조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우주선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주변에서는 항법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학 보고서에서는 장비 이상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 이야기를 보도한 기자들 역시 탐사 원정 참가자로 알려진 인물의 말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한편 스톡홀름 대학교의 지질학자 폴커 브리헤르트는 외계인과 UFO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데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물체는 충분히 설명 가능한 지질학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자에 따르면 물체에서 채취된 샘플은 화강암과 편마암, 현무암 같은 매우 일반적인 암석들이며 빙하에 의해 수천 킬로미터나 이동한 암석 조각이 때때로 기묘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학자는 항법 장비 정지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나치의 극비 병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조물이 나치 독일에 의해 적 잠수함의 무선 통신을 방해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이 전파 방해 장치는 파괴되었고 개발자들 역시 제거되었다고 말합니다. UFO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리긴 하죠. 실제로 발트해 주변에서는 지금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물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으니까요. 수수께끼의 돌벽. 참고로 발트해의 이상물체의 기원에 관한 가설 가운데 하나로는 그것이 해안 방어시설의 일부였으며 어떤 이유로 수몰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수수께끼의 돌벽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이 고대 건축물의 일부이며 무엇보다 지구상의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이 돌벽은 전체 길이 971m, 높이 약 50cm 규모로 독일 레릭 앞바다 약 10km 지점에 수심 21m 해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발트해의 이상물체 때와 마찬가지로 1673개의 돌을 쌓아 만든 이 벽 역시 빙하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했죠. 즉 이동하던 빙하의 끝부분이 돌과 바위를 한 줄로 밀어놓았다는 설명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가설은 빙하의 이동 방향과 일치하지 않았고 벽이 지나치게 인위적일 정도로 고든 직선 형태라는 점과도 모순되었습니다. 근처에서 발견된 유기물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벽은 약 1만 년에서 8,500년 전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해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벽은 물에 잠기게 되었고 현재 수심 21m 아래로 가라앉게 된 것이죠.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이 벽이 원시시대의 술록 사냥꾼들에 의해 세워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그 높이를 생각해보면 이 벽이 동물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막는 장애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도 원시의 사냥꾼들은 사슴 같은 유재류가 지형의 직선적인 요소를 따라 이동하는 습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이 벽을 만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벽을 따라 이동한 술록들은 준비된 함정 쪽으로 유도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설은 분명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다면 왜 비슷한 형태의 수중벽이 발트해 바닥에 이곳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지역에는 지구에서 가장 영리한 부족이 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침몰선의 보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발트해에서는 목조선조차 수세 기에 걸쳐 보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은 염분 농도와 산소 부족이 이를 위한 거의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트해 해저는 단순한 선박의 무덤이라기보다
여러 시대의 바다 역사가 그대로 갇혀있는 특별한 기록 보관소 같은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보물이라기보다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태로 남아있는 선박과 그 안에 실려있던 물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16세기에서 17세기의 스웨덴 군함인 마르스호와 크로난호 같은 배들은 무장부터 선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당시 함대의 모습을 세부적으로 재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양된 유물은 수만 점에 이르지만 진정한 가치는 수량이 아니라 그 뛰어난 보존 상태에 있습니다.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의 어느 침몰선, 이른바 오셴트 셰프는 너무나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그것을 타임캡슐이라고 표현했죠. 그 구조와 장비, 심지어 생활용품 일부까지 남아있어 초기 항해 시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발트해에는 특히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도 존재합니다. 비렐름 구스틀로프호는 1937년에 진수된 독일 여객선으로 1945년 1월 30일 소련 잠수함의 공격으로 침몰했습니다. 희생자는 9,000명이 넘었으며 이 침몰 사고는 해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난 사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선내에는 약탈된 금과 예카테리나 궁전에서 반출된 호박의 방 일부가 실려 있었다는 설도 존재하고요. 다만 그런 보물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는 무엇보다 추모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발트해는 상당히 자세하게 연구된 바다이면서도 결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바다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밝혀지는 것이 많아질수록 전체적인 모습은 오히려 더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연구자들의 과제도 아직 끝이 없으며 우리 앞에는 앞으로도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